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던 제가 어이없는 일을 겪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사연을 쓰려고 돌이켜보니 참 드라마처럼 별일을 다 겪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창 시절에도 일탈 한 번 한 적 없던 제가 이런 황당한 일에 휘말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일생의 화근은 성품 고약한 아내라고 하더니 제 인생의 화근을 몰고 온 사람은 예비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미는 도끼에 발등 아주 제대로 찍히고 말았죠. 의사라고 하면 배울 만큼 배웠을 텐데 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나 싶으시죠? 저도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다 멍청해서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기치려고 작정한 놈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제가 예비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운명 반, 우연 반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도 못할 만큼 단아하고 조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친구와 선술집에서 힘든 하루를 한 잔 술에 털어내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는 유독 여자를 좋아하던 친구였어요. 자주 가던 선술집에 앉아 둘이서 대화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옆 테이블을 의식하는 듯 보였어요. 전 조용히 술이나 마시고 가자고 했지만 친구는 이미 옆에 있던 여성분들에게 합석하자며 말을 걸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를 말렸는데 옆좌석에 있던 예비 아내와 처음으로 마주치게 됐습니다. 예비 아내의 첫인상은 단아하고 조신했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즐기던 술자리가 넷이서 마시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낯선 사람과 합석을 하게 된 건 처음이라 어색하기만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런 분위기를 풀며 대화를 시도했고 저도 용기 내어 예비 아내에게 말을 걸었죠. 저희가 괜히 친구분과 술 마시는데 방해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둘이서 이제 할 얘기도 없었는데 이런 자리도 즐겁네요. 저의 말을 들은 예비 아내는 수줍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날 넷이서 앉아서 술도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 본 사이인데도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선술집의 영업 종료 시간까지 떠들게 됐습니다. 선술집을 나와 집으로 가기 전 저는 용기 내어 예비 아내에게 번호를 물어봤죠. 예비 아내는 제가 번호를 물어보자 흔쾌히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며 연락하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따로 만나는 횟수가 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대화가 너무 잘 통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처럼 서로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 예비 아내는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실 서로 너무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조금은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예비 아내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면서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연애 1년 차쯤에는 저희 집 부모님 생신도 챙기기까지 했어요. 너무 바빠서 어머님 생신을 당일에 알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선물을 어떤 걸 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고민을 듣자 예비 아내는 씩 웃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요즘 바쁜 것 같길래 내가 미리 어머님께 어울릴 만한 옷 좀 사봤는데 직접 준비한 것처럼 드려. 그럼 엄청 좋아하실 거야. 우와,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정말 고마워. 요새 바빠서 날짜 가는 줄도 몰랐어. 지난번에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고 식당 예약하는 것 같길래 혹시 몰라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잘 쓰일 줄 몰랐네. 이렇게 예비 아내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늦은 나이에 우연히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꿈만 같았죠.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예비 아내와 저는
운명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예비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연애가 1년 반 정도 됐을 무렵 프로포즈를 했어요. 예비 아내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제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평소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사이라 예비 아내에게 왜 결혼을 망설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비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 집 가진 재산도 없고 하나뿐인 딸 시집 간다고 챙겨줄 게 있는 집도 아니야. 지금 결혼하기에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 부족한 건 살면서 채워가자. 내가 잘할게. 앞으로 사는 동안 당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들지 않도록 내가 노력할게. 우리 같이 노력해서 채워나가자. 저는 두려워하는 예비 아내에게 같이 노력하자며 손을 내밀었고 예비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예비 아내와 결혼을 한다는 말에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환영했던 이유는 연애하는 동안에도 예비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잘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아내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와 예비 아내를 보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 이렇게 보니까 더 곱네, 더 고와. 예비 아내는 저희 어머니의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저희 아버지는 예비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결혼 준비하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나한테 편하게 말해. 결혼식은 신부가 행복해야지. 감사합니다. 저는 소박한 결혼식도 좋아요. 이렇게 좋은 시댁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기뻐요. 부모님께서는 예비 아내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고 혹시나 예비 아내가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까봐 미리 배려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1년 반 정도 하는 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는데 잦은 싸움을 하게 됐어요. 원래 한 번도 안 싸운 커플도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죠. 그런데 예비 아내는 그동안 제가 알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예비 아내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도 드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예비 처가댁을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차일피일 예비 처가댁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미루는 예비 아내에게 나를 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예비 아내에게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바쁘시면 예비 처가댁으로 가서 인사드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사를 왜 꼭 집에서 하려고. 내가 적당한 식당 알아볼게. 남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오래된 빌라라서 허름하고 볼품도 없고. 결혼할 사이인데 남이 어딨어.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집에서 짧게 인사만 드리자. 글쎄 싫다니까. 밖에서 인사드리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식당 알아봐서 예약해. 제 설득에도 예비 아내는 절대 안 된다며 정색을 하며 말하더군요. 아무리 집이 허름하다고 해도 평생 안 갈 것도 아니고 왕래하며 지내야 할 텐데 왜 저렇게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예비 아내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뵐 수 있었어요. 곧 죽어도 싫다는데 억지로 집으로 갈 수도 없으니 깔끔한 식당을 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뵙게 된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예비 아내와 닮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자식들이 부모와 쏙 빼닮은 건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많으신 것 같았어요.
대화를 하던 중 예비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예비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홍대에서 옷가게를 한다고 많이 바쁜 것 같더니 언제 이렇게 의사 사위를 데려왔어? 저는 예비 장모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예비 아내는 당황한 목소리로 수습했어요. 엄마, 나 동대문에서 장사하잖아. 홍대는 예전에 하던 곳인데 헷갈렸구나. 아, 그렇지, 그랬지.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니까. 예비 장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예비 아내와 맞장구를 쳤고 저는 단순히 헷갈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뵙게 된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상견례 날짜 언제가 편하겠냐며 말을 꺼냈는데 두 분 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비 아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자. 부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나랑 다음에 얘기해. 사실 상견례 때부터 해야 됐는데 예비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로 상견례 날짜를 정확히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뵙고도 상견례 날짜를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상견례 날짜는 잡기 어려웠고 예비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우리 부모님 당분간 지방에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냥 날짜는 시어머님이랑 아버님 의견에 따르자. 저는 예비 아내의 말에 의아했지만 일이 생겼다니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들께서 나를 잡아주셨어요. 주변에 먼저 결혼한 친구와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주변에서는 날짜 잡는 걸로도 많이 싸우는데 차라리 그게 좋은 거라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나은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예비 아내는 제가 모르던 사람으로 변해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예비 아내는 가진 게 없어서 결혼식도 작게 해야 될 것 같다며 걱정을 하곤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돈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길래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분수에 맞게 기본적인 건 챙겨가며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비 아내는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비 아내는 신이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언니가 결혼할 때 다니던 피부관리샵 지금 결혼식 한 달 앞둔 사람들은 할인해 준대. 나도 신부관리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500만 원만 보내줘. 갑자기 500만 원을? 우리 예산도 빠듯한데 꼭 해야 되나? 그런 거 안 받아도 충분히 예뻐. 남들처럼 기본적인 건 하자며. 내 주변에 신부관리 안 받고 결혼식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도 하고 싶어. 저는 예비 아내의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하고 말았어요. 최대한 둘이 모은 돈으로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나 되는 피부 관리를 받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예비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건 해주고 싶었지만 피부 관리를 꼭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아내에게 500만 원짜리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동기를 통해서 간단한 관리 정도는 해줄 수 있다며 말했죠. 하지만 예비 아내는 성에 안 차는 듯한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게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돈이 그렇게 없어? 됐다, 됐어. 말을 말자. 결국 화가 잔뜩 난 채로 예비 아내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야말로 갑작스런 상황에 어이가 없었어요. 예비 아내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데려다 주며 예비 아내에게 말했죠. 피부 관리는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 예산으로 빼둔 게 없으니까 그냥 동기 가는 피부과에서 간단하게 시술만 받아.
내 친구들은 다 한 달 동안 관리받고 결혼식 올렸는데 됐어. 그럼 나 차 한 대만 뽑아줘. 하루 종일 옷가게에서 씨름하다가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지치고 힘들단 말이야. 저는 예비 아내가 하는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검소하고 착했던 아내가 남들처럼 결혼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예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최대한 남들처럼 결혼식 준비하려고 예산에서 빠듯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직 상견례도 못했는데 무슨 차를 해달라는 거야? 순서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같이 살다 보면 차도 살 거 아니야. 미리 좀 사는 게 어때서? 설마 차 살 돈도 없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다 못했는데 살다 보면 차를 살 거 아니냐며 차를 사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비 아내에게 차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말했고 예산으로 정해둔 금액 외에는 절대 안 쓰겠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아내의 만행은 저것에서 멈추질 않았어요. 일하던 중 아버지께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황당한 소리를 저에게 늘어놓으셨어요. 예비 아내는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가 주신다는데 저 차 좀 사주세요. 어차피 결혼하고 애 키우려면 여자도 차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친구도 결혼할 때 차 정도는 받았다는데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아버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예비 아내 요구에 나중에 임신하면 이야기하자며 애둘러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하셨어요.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워서 아버지께 사과를 드렸고 제가 예비 아내와 상의하겠다며 말씀드려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예비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상견례 언제 가능하시대? 날짜를 정해줘야 우리 집도 상의를 해보지. 상견례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내가 날짜 잡아서 말해줄게. 상견례가 안 급해? 어른들 모셔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상견례는 안 급한데 차는 급한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예비 아내는 제 말에 놀랐는지 자기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한 거라며 말하더군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결혼 준비할 때 예산에 없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 당신도 처음에는 소박하게 한다며. 누가 몰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걸 어떡해. 나보고 잘 살게 해주겠다며. 같이 노력하자는 거지. 누가 이렇게 뜯어가라고 했어? 나한테 돈 맡겨둔 거 아니잖아. 적당히 우리 수준껏 좀 하자. 예비 아내의 심정도 이해는 갔지만 그냥 두면 점점 더 큰 걸 요구할 것 같아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예비 아내가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한 날 이후부터 예비 아내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갑자기 같이 점심을 먹자며 병원에 온다길래 지난번 일이 미안해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에 미치면 답도 없다고 하죠. 제가 보기에 그 당시 예비 아내는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예비 아내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진료를 마치고 부랴부랴 나왔는데 예비 아내가 같이 일하는 간호사와 서로를 노려보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너무 놀라서 달려갔는데 예비 아내는 간호사를 향해서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이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아내 될 사람인데 소파에 다리를 걸치고 있던 말던 무슨 상관이에요? 환자분들 왔다 갔다가 하는 곳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비 아내는 진료 대기실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소파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었고 그걸 본 간호사가 말렸더니 화를 내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대신 사과를 하고 예비 아내를 끌고 밖으로 나와버렸죠. 지금처럼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같이 식당을 가도 종업원에게도 한없이 친절했던 사람이라 눈으로 보고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비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대체 못하는 짓이야? 전현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화를 내는데? 애도 아니고 누가 소파에 다리를 올려놓고 앉아 있어. 병원이 무슨 당신 안방이야? 지금 나 당신보다 직업도 안 좋고 집구석에 돈도 없다고 무시하는 거지? 안 그러고서야 이 상황에 간호사 편을 들 수 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예비 아내는 저보다 더 어이없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예비 아내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악을 썼고 저는 두 번 다시 병원 근처도 오지 말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일로 싸우는 신혼부부가 또 있을까요? 보통은 상견례를 하고서 날짜 잡는 일이나 결혼식에 관련된 일로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비 아내와 항상 결혼과는 다른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정도는 맞춰가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비 아내가 저희 어머니와 둘이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며 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비 아내의 행동이 내심 불안했지만 평소에도 저희 어머니는 예비 아내와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나타났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큰 소리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가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돈 얘기를 하며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두 분이 돈으로 싸우는 게 이상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말리며 무슨 일로 싸우시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하셨어요.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한다고 2천만 원이나 하겠다는 거야? 진짜 확실한 정보라는데 우리가 듣고도 안 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확실하다는데 투자 한번 해본 적도 없는 당신이 알 정도면 온 동네가 다 알겠지. 어머니는 평소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는데 그날따라 투자를 하겠다며 2천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께 집요하게 물어봤죠.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대답을 못하시다가 안절부절하며 말하셨어요. 아니, 오늘 며느리 될 애랑 밥 먹는데 걔가 확실하다고 자기 부모님도 투자해서 돈 벌었다면서 알려주길래. 그리고 친구들은 시집가면서 명품 가방 다 받았다고 말하는데 돈이라도 벌면 하나 사줄 수 있나 싶어서 그렇지. 저는 예비 아내에게서 단 한 번도 투자 관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투자 정보를 들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명품 가방 이야기까지 꺼냈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딜 봐서 소박한 결혼 준비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계속된 설득에 어머니도 수긍하셨고 일단락됐죠. 저는 방으로 가서 바로 예비 아내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투자를 말한 거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이야기는 뭐야 또? 아,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투자해서 돈 좀 버셨길래 내가 추천해드렸어. 내가 내일 처가댁 가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얘기 좀 해봐야겠다. 왜 또 집으로 온다고 난리야. 내가 알려준 정보로 그냥 투자하면 되잖아. 나한테 2천 주면 돈 벌게 해준다니까. 그동안 예비 아내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제일 이상했던 건 절대 예비 처가댁을 안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가서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또 못 오게 막는 겁니다. 예비 처가댁 한 번도 안 가본 예비 사위가 말이 되나요? 예비 아내는 저희 집에 와본 적이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집으로 간다고 할 때마다 예비 아내가 막아서 못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비 아내와 통화를 했지만 예비 처가댁을 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항상 예비 처가댁은 갈 수 없었는데 밖에서 만나는 건 자주 만났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걸 장인어른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끼리 결혼 준비하는 게 돈이 조금 부족해요. 집 계약했더니 비용이 빠듯해서요. 장인어른이 좀 도와주세요. 예비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노골적으로 대놓고 차를 해달라고 하거나 돈 이야기를 했던 게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대놓고 장인어른께 돈 이야기를 꺼내버린 겁니다. 솔직히 예비 아내 도움으로 돈도 벌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 마련하는데 도와주셨는데 어느 정도는 예비 처가댁에서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아내가 저에게 정색을 하며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나오자 예비 아내는 저를 노려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집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 그 돈도 대출받아서 투자한 건데 남은 돈이 어딨어? 그럼 우리 집에도 돈 얘기를 꺼내질 말아야지.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돈 얘기 왜 그렇게 쉽게 하는데? 차에 가방에 갖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좋은 정보를 알려줘도 못 받아 먹으니까 그런 것도 못 해주지. 다른 집 좀 봐. 나처럼 아무것도 안 받고 빈손으로 덜렁 시집가는 사람 있는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대로 숟가락만 들고 시집 오려는 사람이 누군데 빈손으로 시집가는 게 불만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결국 예비 아내에게 계속 이런 식이면 이 결혼 진행 못한다며 단호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비 아내가 갑자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가 결혼 못하겠다고 하니까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면서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결혼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남들 다 한다니까 부러워서 그랬어. 한 번만 봐줘, 제발. 길바닥에서 울면서 매달리는 예비 아내를 보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우는 예비 아내를 보니 결혼 준비하다 보면 모든 부부가 이렇게까지 싸우는 건가 의문도 들었습니다. 결국 예비 아내와 저는 정해둔 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저는 예비 아내와 다시 카페로 들어가서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저희들끼리 모은 돈으로 하겠다며 말씀드리고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대뜸 장모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투자는 안 하려고? 진짜 확실한 건데. 투자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우선 결혼식만 끝나면 제가 알아보고 할게요. 자꾸만 투자처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어서 나중에 하겠다며 둘러댔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예비 아내와 싸울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다 결혼식이 안 끝났는데 싸움이 끝날 수가 있었겠나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데 신혼여행으로 예약했던 게 문제없이 출발 가능한 건가 확인차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예약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와 달리 예약된 여행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몇 번이나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예약된 내역이 없다는 거였어요. 예전에 예비 아내가 예약하겠다면서 300만 원을 받아갔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예비 아내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예비 아내에게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화가 잔뜩 난 저를 보더니 예비 아내는 신혼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게 우리 아빠가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수리비를 물어줄 돈이 없어서 금방 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빠도 요즘 일이 안 풀려서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우리 아직 결혼 전이어도 부부잖아.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내가 확인하다가 알게 만들어? 미안해. 당신이 돈 얘기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입이 안 떨어졌어. 예비 아내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데 정말 속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닌가요? 어떻게 돈 문제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예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혼 여행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날 속였다는 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고. 근데 당신도 아파트 명의 당신 앞으로만 했잖아.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 싶었어요. 아파트를 제가 모아둔 돈에 저희 집에서 보태준 돈으로 얻었는데 당연히 제 명의가 맞는 거 아닌가요? 예비 아내는 갑자기 아파트 명의를 들먹이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예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가고 싶으면 장인어른이 돈 갚는 날 가. 당신이 이렇게 만든 일이니까 당신이 수습하기 전에는 절대 신혼여행 없어. 그리고 공동명의 하고 싶으면 당신도 돈 마련해 와. 그냥 돈이 없다고 해. 난 분명히 결혼 전에 돈 없다고 했어.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저는 예비 아내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고 예비 아내는 비꼬면서 말하더군요. 더 이상 예비 아내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저는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하나뿐인 딸 신혼여행 비용까지 빌려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살림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제 머리는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몇 주 전 친한 동기들과 예비 아내가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과 신혼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한 친구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며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아내가 건수라도 잡은 듯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겁니다. 저기 상철 씨, 제가 진짜 확실한 투자 정보 아는데 저한테 2천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2배 넘게 벌어드릴게요. 원래 이런 건 장사했던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 아시죠? 갑작스러운 예비 아내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고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눈치 없이 떠들고 있는 건 아내뿐이었어요. 저는 예비 아내에게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예비 아내는 제가 말려도 소용없다는 듯 더 신이 나서 떠들더군요. 이거 진짜 확실해서 제가 절친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애 클수록 더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저 한번 믿어보세요. 결국 예비 아내를 끌고 나왔고 저는 예비 아내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무슨 소리야? 왜 자꾸 그놈의 투자 얘기를 하는데? 진짜 확실한 거니까 그렇지. 다들 바보 아니야? 2배로 해준다는데 왜 투자를 안 해? 누가 당신을 믿고 투자를 해? 돈 300이 없어서 신혼여행도 못 가면서.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당신도 돈 없잖아. 그러니까 나 차도 못 사주고 가봉도 못 해주고 남들은 피부 관리도 받고 간다는데 당신이야말로 그런 거 받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뭘 바라는 건데? 건수 잡은 사람처럼 눈에 쌍심지 켜고 달려들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예비 아내에게 제발 가만히 있으라며 화를 내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비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 친구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와이프, 네가 일하는 병원 직원들한테도 투자 이야기 한다더라. 모른 척 할까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투자 얘기할 줄 몰랐어. 네가 좀 알려봐. 저러다가 사고 치면 너도 손해야. 저는 친구의 말에 더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오자마자 전화로 파혼을 하자고 화를 냈죠. 나 당신 같은 여자랑 도저히 결혼 못하겠다. 파혼해.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내가 잘못했어. 난 정말 좋은 뜻으로 말한 거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줘. 나 당신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 부탁이야. 전 결국 예비 아내의 구구절절한 외침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은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만나서 각서를 쓰게 했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기로 한 거였습니다. 1.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다시는 투자 권유하지 않을 것. 2. 모든 경제권은 남편인 내가 관리할 것. 3. 친정의 허락 없이 돈 보내지 말 것. 4. 한 번이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일을 할 경우 이유 불문하고 남편의 말에 따를 것. 이렇게 각서에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사기꾼들은 괜히 사기꾼들이 아니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기뻐야 될 날이었는데도 괜히 심란하더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제 결혼식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나름대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씩씩하게 신랑 입장을 마쳤어요. 그리고 뒤이어 신부 입장이 시작됐는데 예비 아내가 중간쯤 걸었을 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인연! 식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에 놀라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니 이모께서 중간에서 일어나 예비 아내를 보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비 아내는 일어서 있는 이모와 마주치자 들고 있던 부케까지 떨어뜨리며 무척 불안해하며 놀란 모습이었고요. 예비 아내는 몸을 벌벌 떨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버렸고 이모는 소리를 지르며 예비 아내에게 뛰어오며 또다시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네가 감히 내 조카랑 결혼을 해? 이 미친년이 뻔뻔하기도 하지. 짐승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너 오늘 잘 걸렸다. 이모는 예비 아내에게 달려들었고 주저앉아 있던 예비 아내는 뛰어오는 이모를 보고 수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모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서 이모와 예비 아내에게 달려갔는데 이모는 예비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말하더군요. 야, 새끼들 떼놓고 넌 팔자 고치겠다고 웨딩드레스를 입어? 그것도 내 조카랑? 저 사람들 네 부모도 아니잖아. 또 어디서 데려온 거야? 아주 지능적이네 이거. 저는 이모의 말에 놀랐고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를 봤는데 도망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황급하게 저는 두 사람을 붙잡고 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며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보니 이모 말이 100% 맞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당신들, 우리 이모 말이 사실이야? 당신들 정체가 뭐야? 저희는 아무 죄 없어요.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이 나이 먹고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알바 대행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건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뭐라고요? 근데 알바면서 뻔뻔하게 진짜 부모님처럼 행동을 했다고요? 그랬던 겁니다. 애초에 예비 아내의 부모님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대행 알바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날을 위해 몇 날 며칠을 연기 연습하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모가 예비 아내에게 저렇게 화냈던 이유는 이모에게는 가족만큼 친한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들과 이혼했던 사람이 바로 예비 아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혼한 여자에게 저렇게 화를 내냐고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다면 이모가 저렇게 화를 내셨겠어요?
바로 기가 막힌 속사정이 따로 있었죠. 예비 아내는 이모 친구 아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2명이나 낳고 살다가 7억이나 뜯어먹고 도망을 쳤던 거예요. 바로 투자 사기를 하고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게 되자 도망쳤던 겁니다. 아이들마저 쓰레기처럼 버린 채로 말이죠. 이미 그 집안은 예비 아내로 인해 풍비박산이 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 집안, 시부모, 남편, 일가 친척들 돈을 사기친 예비 아내로 인해 예비 아내 전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 거의 폐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더 이상 제 눈에는 아내로 보이지 않았고 더러운 쓰레기로 보일 뿐이었어요. 전 울분을 토하며 예비 아내에게 가서 말했어요. 너 뭐 하는 년이야? 너 대체 어? 아,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라고 내 주변 사람들 쑤시고 다녔던 거야? 여보, 잘못했어.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예비 아내가 저에게 여보라고 하자 이모는 더 화난 목소리로 사기꾼 년의 등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자식들 버리고 돈 좀 뜯어먹었으니까 멀쩡한 의사 만나서 팔자 좀 고치고 싶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똥물에 튀겨 죽여도 아까울려나.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다 뱉어내. 아줌마, 이거 좀 놓고 말해요. 이거 폭행이에요, 폭행. 그래, 폭행? 같이 경찰서 가서 어디 잘잘못 제대로 가려보자. 결국 예비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붙들려서 경찰서로 연행되고 말았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그동안 의심스럽던 게 다 사기였구나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식장에 있던 저는 경찰서로 끌려간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갓댁 좀 가자고 하면 그렇게 정색을 했구나. 아예 네 부모가 아니었으니까 집도 있을 리가 없었겠지. 내가 정말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 정말 당신 사랑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돈 타령을 하더니 아주 돈에 미쳐 살아라. 그제야 그동안 왜 그렇게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저희 병원 직원들에게까지 집착하듯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사기꾼에게 평생 그렇게 살라는 말을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살면서 경찰서를 이런 식으로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게다가 현모양처감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기꾼이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정신 나간 사기꾼이 깔아둔 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목 붙잡힐 뻔했던 겁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 결혼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소식을 들은 예비 아내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은 미친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나쁜 년, 너 잘 만났다.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건만 자식 새끼들도 버리고 야반도주를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풍비박산 났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아이, 돈 갚으면 되잖아요. 당신들이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투자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난리예요? 별꼴이야 정말. 뭐야? 너 같은 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 손주들 애미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면 용서해줄 생각도 있었는데 넌 아무리 봐도 이 사회에서 아예 매장을 시켜야겠어. 사람하고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니?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지만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이 잘못하면 뉘우칠 줄 아는 게 사람이야. 이 말은 넌 짐승보다 못한 년이란 말이야. 두고 봐. 네 죄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질 테니까. 이모의 친구분, 그러니까 예비 아내 전 시모는 그날 이후 모든 증거들을 모아 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사기죄가 인정돼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인이 정말 감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뒤늦은 후회와 잘못을 빌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아무도 예비 아내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낼 뿐이었어요. 결국 파혼을 하게 된 저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런 여자와 100년 가약을 맺을 뻔했으니 지금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정말 옛날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처럼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전 예비 아내는 교도소 안에서 반성하며 살고 있을까요? 제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빨리 출소해서 또 다른 남자에게 접근해서 사기칠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마터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저희 이모만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기만 하네요. 제 인생을 구제해준 이모야말로 제 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한 번은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이모에게도 언제든 힘들면 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모든 걸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고 서로에게 떳떳해야 나중에 자식에게도 당당하지 않을까요? 부디 모든 신혼부부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